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부터 기출문제, 환경과학 기출문제 문제풀이 반을 맡게 됐고요.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셔서 하시고, 일단 저희 이번에 첫 시간이니까 수질 파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순서는 이제 기출문제로만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에서 비슷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생물학적 영양 염류 제거 공법이다. 그러니까 고도 처리에서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영양 염류 보통 질소와 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가운데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의 기본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을 때 물론 이게 진짜 실제로 시험을 보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시험에 관련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다른 거는 뭐 보실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연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동안에는 문제를 먼저 보시고 보기를 보시기 전에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도 처리에 관련된 문제이고 고도 처리에서는 뭐가 있었지? 가장 중요한 게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공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질소를 제거하는 공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을 지을 때는 물리화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쵸?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걸로 하면 고도 처리에서 여러 가지 고도 처리 공정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고도 처리에 관련된 부분만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질소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물리화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과 두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질소 제거 공정이 있어요. 그러면 물리화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 뭐예요? 암모니아 탈기법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암모니아 탈기법, 이 얘기를 암모니아 스트리핑법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일명 공기를 불어넣어서 탈기를 한다라고 해서 공기탈기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용어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암모니아 탈기법은 물리화학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구나. pH를 상승시킨 후에 수중에 있는 암모늄 이온을 암모니아 가스로 제거를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좀 경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파가점 연소주의법. 브레이크 포인트 클로리네이션이라고 하는 파가점 연소주의법도 대표적인 이렇게 물리화학적 질소 제거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 질소 제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생물학적 질소 제거의 원리를 먼저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호기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호기성 조해서 뭐를 시켜요? 질소가 제거가 되려면 물속에 있는 질소는 탈질이 돼야지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탈질은 질소순환 기억하세요? 공부를 하실 때 다 질소순환 공부하셨을 텐데 질소순환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너무 원론적인데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버릴 때 그 오염물질의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단백질이라는 성분 안에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성분은 예를 들어 똥이나 오줌 같은 것들에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똥, 오줌을 만약에 수개로 그냥 버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되면서 유기성 질소로 되고 이런 유기성 질소가 시간이 지나면 암모니아성 질소로 분해가 되고 아시죠? 암모니아성 질소가 물 수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하고 그 질산화 박테리아 뭐예요? 나이트로 소모나스에 의해서 아질산성 질소가 나이트로 박터에 의해서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돼요. 그래서 질산화의 마지막 단계는 질산성 질소까지거든요. 이렇게 질산성 질소까지 질산화가 된 후에 탈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산화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고는 탈질화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질산성 질소까지 질산화가 된 후에 탈지라 박테리아의 여러 가지 탈지라 박테리아, 뭐 수도모나스 아니면 바실러스, 아크로모박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탈지라가 진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에서는 일단 질산화가 일어나야 돼요. 질소가 산화가 일어나려면 당연히 호기성 상태에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일목 폭기조에서. 그래서 폭기조에서 질산화가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탈질화에 의해서 물속에 있는 질소를 N2나 N2O 가스 형태로 탈기시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탈질화가 일어나려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혐기성 상태나 무산소조에서 일어나요. 근데 주로 질소를 완벽히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질소를 잘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혐기성 상태보다는 무산소 상태가 좋거든요. 그래서 탈질화를 위한 반응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무산소조가 있어야 된다. 됐나요? 네, 일반적으로 호기성조와 무산소조가 있다라고 하면 호기성조는 여러 가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폭기조라고 하는 거는 무산소조가 있으면 아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볼게요. 인을 제거하는 공정은 뭐 물리적으로 걸어가나 이런 공법들은 없지만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공법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인은 어떻게 제거해요? 응집침전법으로 제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응집제, 뭐 철 응집제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응집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금속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속염이라고 하는 뭐 알루미늄 응집제라든지 아니면 철 응집제 같은 것들을 첨가를 하는 금속염 첨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석회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응집제의 한 종류로 석회 같은 것들을 넣어서 침전시키는 석회 첨가법 같은 것들이 인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에요. 됐나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뭉뚱그려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식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설명드리고 할게요. 어디까지 아시는지 제가 개인차가 있으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기물을 제거를 할 때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가장 큰 제거인자라 그래야 되나? 누가 제일 잘 제거를 해요? 호기성 박테리아. 물론 호기성 박테리아도 유기물을 잘 먹고 살잖아요. 그쵸? 먹이라고 치면. 혐기성 박테리아도 잘 먹고 살아요. 근데 호기성 박테리아가 유기물, 즉 먹이를 먹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호기성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법인 활성 슬러지 공법은 SRT가 대략적으로 얼마죠? 3일에서 6일 정도고요. 혐기성 처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혐기성 중원소화법 같은 경우에는 소화일수가 최소한 20일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을 제거를 한다고 보통 그러면 호기성 박테리아가 그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는 속도가 빠르다. 유기물을 분해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박테리아는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중온성 미생물이기 때문에 보통 20도씨 범위에서 잘 살고 pH도 중성 범위를 좋아해서 pH 6에서 8 정도 범위에서 잘 살고 또 하나는 영양 밸런스도 맞아야 돼요. BOD와 N 대 P의 밸런스가 100대 5대 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OD를 100을 흡수를 했다라고 하면 질소는 그의 5 정도를 흡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100대 5대 1만큼의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BOD는 100이고 질소는 5가 있는데 인이 제로래요. 그러면 이 인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더 이상 미생물 성장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 밸런스가 100대 5대 1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호기성 박테리아를 가지고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 활성 슬러지 공법이라고 그랬죠. 활성 슬러지 공법의 그 미생물 안에, 즉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MLSS라고 하는 이 미생물들 안에 유기물도 흡수를 하고 질소도 흡수를 하고 인도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을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하는데 그냥 요 비율만큼 인을 흡수를 하면 인을 제거하는 공정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인을 그냥 평소에 조금씩 흡수를 하니까. 그래서 인을 제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얘 안에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만 인을 흡수를 하잖아요. 물론 BOD도 그렇고 질소도 그렇고 인도 그렇지만 필요한 만큼만 인을 흡수하면 필요 없는, 나 배가 찼는데 더 이상의 인을 흡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한테 혐기성 상태를 줘요. 호기성 박테리아인데. 그럼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을 다 내뱉어요.
다 뱉거든요. 그 상태에서 현기성 상태에서 애들이 다 배고프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가 좋아하는 호기성 상태를 만들어주면 허겁지겁 막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의 과잉 흡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 너무 쉽게 설명을 하나?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공정이 처음에는 인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해서 얘 내부에 있는 굳이 아주 배가 고프지 않고 먹을 만큼 먹어갖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참을만 한데 굳이 인을 더 흡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네들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호기성 상태의 미생물들한테 무슨 상태를 주는 거예요? 현기성 상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현기성 상태에서 인을 밖으로 방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호기성 상태로 만들어줘서 인을 과잉 흡수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인을 제거를 하려면 무슨 조가 필요해요? 현기성조, 호기성조가 필요하죠. 질소를 제거를 하려면 호기성조와 무산소조가 필요해요. 그럼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려면 현기조, 호기조, 무산소조가 세 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을 제거하는 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 AO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이 AO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금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1차 침전지를 지나서부터 그리는 거거든요. 즉 수처리 공정도 보시면 들어오는 유입수가 처음에 어디 거쳐요? 스크린 거치고 침사지 거치고 1차 침전지 거치고 뭐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유량 조정조나 pH 조정조 같은 것들을 거칠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다 제외한다고 하면 스크린에서 큰 것들 걸러주고 침사지에서 모래자갈 그릿 걸러주고 그 다음에 침전지 1차 침전지를 걸린 것이 거르고 나서 어디로 가요? 주로 폭기조로 가잖아요. 그쵸? 폭기조에서 형성된 미생물 플록을 2차 침전지에서 이렇게 가라앉혀서 인발을 시켜서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폭기조가 오는 자리에다가 폭기조가 산소를 공급하는 조니까 호기성조예요. 이 호기성조 앞에다가 뭐를 첨가를 해요? 현기성조를 주는 거예요. 현기조. 그래서 현기조를 추가를 하면 호기성 상태에서 인을 과잉 흡수하고 누가 흡수를 해요? 그 박테리아가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과잉 흡수하고 그러면 그 박테리아 내부에 인이 다 과잉 흡수가 되어 있으니까 인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려면 2차 침전지에서 얘네들의 미생물들을 걸르잖아요. 그쵸? 가라앉히고 나서 위에 있는 상중수는 밖으로 빼버리고 이 슬러지는 밖으로 뭐 해야 돼요? 빼서 버려야 돼요. 슬러지를 폐기함으로써 인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 가시죠? 이 공법에 뭐 물론 필요한 거에 의해서 미생물을 다 빼버릴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슬러지 반송도 되지만 이 공법이 AO 공법이거든요. 그쵸? 현기조를 언옥식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리고 호기조를 옥식조라고 하거든요. 얘가 언옥식, 얘가 옥식. 그래서 AO 공법이에요. 근데 AO 공법에서는 지금 반응조 보시면 제가 이제 줄여서 그냥 현기조, 호기조 안 하고 현호라고 할게요. 현기조랑 호기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AO, 현호 이렇게 외워두시는 거예요. AO, 현호. 나중에 나오는 A2호는 뭐 현무호, 4단계 바덴포는 무호, 무호. 5단계 바덴포는 현무호, 무호 이렇게 앞자만 따놓으면 원리를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얘가 뭐를 제거하는 공정인지 대략 다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된 내용에서 AO 공법 같은 경우에는 현기조와 호기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산소조가 없잖아요. 얘는 뭐만 제거할 수 있어요? 인만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만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은 현기조와 호기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호락호락하게 AO 공법은 현호다 이렇게 안 주어지잖아요. 그냥 AO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호라고 외워두셔야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만 따로 제거하는 공법은 많지는 않은데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 4단계 바덴포 정도? 바덴포 공법 중에서 주로 5단계 바덴포를 쓰는데 4단계 바덴포가 있어요. 4단계 바덴포는 여기 오는 자리에 4가지 반응조가 있는 거예요. 막 쓸게요. 4단계로 있는데 얘는 무호, 무호로 구성이 돼요. 무호, 무호. 그러면 맞춰보세요. 무, 호, 무, 호. 2차 침전지 있고 앞으로 슬러지 반송되고. 그러면 무는 뭐예요? 무산소조죠. 호는 뭐예요? 호기성조. 그러면 딱 봤더니 현기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을 제거하는 공정이 아니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산소조와 호기성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반응조는 왜 무산소조부터 나왔지?
탈질이 먼저 일어날 수는 없죠. 질산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호기성 조에서 1단계 호기성 조에서 질산화가 일어나고 이 질산화 된 걸 탈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탈질을 시키려면 무산소조에서 시켜야 되니까 여기 있는 물을 다시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반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부 반송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보통 그 공정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럼 뒤에 있는 거는 무산소조가 또 나왔는데 그럼 또 탈질하려고 그러나? 탈질은 맞아요. 근데 주 탈질이 아니라 여기서 탈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처리 효율이 100%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아있는 질산성 질소를 탈질하기 위해서 즉 잔류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산소조를 한 번 더 두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호기성조는 이거 질산하려고 또 뒀나? 가 아니라 보통 여기 있는 미생물들은 누구예요? 거의 대부분 호기성 박테리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호기성 미생물들이 계속 산소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면 얘네들이 슬러지들이 나중에 침전이 잘 되려면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어떤 밀도가 커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얘네들이 슬러지가 흐물흐물해요. 그러니까 2차 침전지에서 침전성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럼 침전성이 안 좋으니까 침전성을 좋게 하려고 나중에 산소를 약간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침전성이 안 좋으면 슬러지 벌킹 같은 것도 유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러지 벌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호기성 조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럼 질소 제거하는 공정에서는 현기성 조가 없으니까 이건 인 제거 못하는구나. 이거 이외에 질소만 제거하는 공정 중에서 순환식 질산화 탈질 공법이라고 해서 MLE 공정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 미리 설명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닌데 보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 나머지 홍법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A2O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5단계 바덴포 아니면 A2O를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만든 UCT 공법 아니면 VIP 공법 이런 것들은 다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공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볼게요. 그래서 A2O다. A2O는 상당히 잘 나오니까 A2O 이렇게도 쓰고요. 보통 A가 두 개다라고 해서 A2O 이렇게 위첨자로도 쓰거든요. 그러면 A2O 공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자리에 외우실 때 혐, 무, 호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혐기조에서는 뭐가 되고 인이 방출이 되고 이 미생물 내에 있는 그 인 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밖으로 다 방출이 되면 호기성 상태 가가지고 인이 뭐 돼요? 과잉 흡수되는 거죠. 그냥 흡수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과잉 흡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인의 과잉 흡수가 일어나요. 그럼 질산화는 호기성조에서 인의 과잉 흡수뿐만 아니라 질산화도 일어나잖아요. 그쵸? 맞죠? 질산화도 일어나면 질산화가 된 후에는 뭐 해야 되니까? 탈질해야 되니까 탈질하기 위해서 얘를 어디로 보내요?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산소조에서 탈질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2차 침전지에서 이는 슬러지를 밖으로 폐기시킴으로써 즉 인발시킴으로써 제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반송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A2O 공법이에요. A2O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A2O 현무호. UCT 공법은요. A2O랑 비슷한데 UCT 공법은 이렇게 반송 슬러지를 앞에 현기조로 가면은 반송된 슬러지를 반송시키는 이유는 여기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뺏어 버리면 안 되니까 미생물들을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으로 반송을 시킬 때 현기조로 반송을 하면 현기조에서 인의 방출이 떨어져요. 인의 방출율이. 그래서 인의 방출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현기조로 그럼 내부 반송시키지 말고 슬러지를 반송시키지 말고 무산소조로 이렇게 반송을 시키자. 이게 UCT 공법이에요. 그럼 UCT 공법 상태에서 VIP 공법이라고 있거든요. 버지니아, 이니셔티브 프로세스라고 해서 VIP 공법이라고 있는데 이 VIP 공법은 UCT 공법에서 UCT 공법이 뭐라고요? A2O 현무호에서 반송되는 슬러지를 어디로? 무산소조로 들어가는 게 UCT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거기서 각각의 반응조가 하나하나로 현기성조면 현기성조, 무산소조면 무산소조, 호기성조면 호기성조 하나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은 2개 이상의 반응조를 직렬로 연결한 반응조가 VIP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현기조를 반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혐, 무무, 호호 이런 식으로 이게 VIP 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세세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공법에 대해서 세세한 특징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 인을 제거하는 공정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고 있냐 얘는 공정들이 어떻게 공정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리되시나요? 조금 깊게 들어오긴 했어. 제가 마음을 다 잡고 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소와 인, 그 다음에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빠진 것도 있어요.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생물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것과 화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것을 이렇게 짬뽕시킨 공법이 포스트릿 공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뒤에 이제 넘기다 보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생물학적으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공정, 전체적으로 인, 질소 제거하는 공정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게요. 드디어.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 공법이다. 이 가운데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의 기본형은 무엇인가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을 찾아라 라는 얘기인데 1번의 AO 공법은 제가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문제에 나왔네요. 혐호라고. 그쵸? 착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혐기성조와 호기성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혐기조에서는 인을 방출하고 호기성조에서는 인을 과잉 흡수하니까 1번은 인만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에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럼 2번에 있는 UCT 공법, VIP 공법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5단계 바덴포는 설명 안 드렸죠? 5단계 바덴포는 아까 4단계 바덴포에는 질소만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인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성이? 무호라 그랬잖아요. 무산소조, 호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 맨 앞에다 혐기조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인의 제거까지 같이 도모를 한 반응조가 5단계 바덴포거든요. 5단계 바덴포는 어떻게 외워요? 혐, 무호. 근데 각각의 반응조가 하는 역할은 제가 아까 4단계 바덴포 할 때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해요. 혐기조에서는 인이 방출이 되고 무산소조에서는 1단계 호기성조에서 내부 반송된 질산성 질소를 탈지를 하는 거고 호기성조에서는 질산화가 일어나며 인의 과잉 흡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무산소조에서는 탈지를 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질산화된 것을 다시 탈지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질산성 질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무산소조를 설치를 하고 마지막에 호기성조는 슬러지 벌킹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기성은 산소를 약간만 공급하는 것을 마지막 호기성조의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5단계 바덴포도 혐, 무호니까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공정이죠. 맞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MLE 공법이라고 해서 Modified 루작 에팅거 공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순환식 질소 탈질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도 구성되는 반응조가 무산소조와 호기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산소조와 호기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무산소조와 호기성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이 아니죠. 기본적인 질소 제거 공정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다른 형태로 내면 다음 중 인만 제거하는 공정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인만 제거하는 공정을 찾아라 라고 해도 AO 공법. 만약에 문제상에서 AO 공법이 없다라고 하면요. 생물학적인 말은 좀 빠지지만 포스트릿 공법이라고 있어요. 이 포스트릿 공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포스트릿 공법이 뭐냐면 이왕 하는 거. 얘가 혐기성 상태에서 인을 뱉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인을 싹 뱉었어.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호기성 상태를 주면 와 얘네가 허겁지겁 막 인을 100% 흡수하겠네. 이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봤자 인을 과잉 흡수를 못해요. 그럼 인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공법이 뭐예요? 화학적으로 침전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짬뽕한 거예요. 혐기성 상태에서 인을 막 뱉게 해요. 박테리아한테. 그러면 인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물속에 녹아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쵸? 물속에 녹아있는 물속으로 방출을 먼저 시킨 다음에 거기다 응집제를 넣는 거예요. 응집제를 넣어서 침전을 시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게 포스트릿 공법이에요. 그럼 포스트릿 공법도 마찬가지로 인을 제거하는 공정이니까 여기에 보기가 AO 공법이 없고 포스트릿 공법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형은 아니고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만도 아니지만 그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와, 1번으로 30번을 거의 한 20분을 갔네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어차피 이거 제가 기출 문제로만 문제를 뽑은 거라서요. 뒤에 가면은 질소인 고동법 또 나와요. 그때 가면은 다시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이 부분 앞에 정리했으니까 그때 포인트 정도만 다시 설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놓으시고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괄호 안에 따르면 지하수의 흐름 속도는 수도 9배에 비례하고 9배라는 말은 기울기라는 뜻이거든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는 수리전도도이다.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의 속도에 관련된 어떤 법칙은 무슨 법칙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수리전도도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긴 할 테지만 수리전도도의 다른 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투수계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충 찍어서 맞춰도 맞출 것 같은데 뭘까요? 달시의 법칙이죠. 그쵸? 그래서 지하수의 속도는 달시의 법칙이고 달시의 법칙에 대한 정의는 아예 문제상에 제시가 됐어요. 수도 9배에 비례하고 그쵸? 그래서 달시의 법칙은 뭐냐? V는 KI잖아요. 그쵸? 달시의 법칙이라는 거는 지하수의 흐름 속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V는 계산할 때 KI, K가 투수계수고요. 근데 이거 다른 문제에서 투수계수 단위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달시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토양에서도 연관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거 투수계수는 단위가 보통 미터 퍼 데이 같은 단위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I가 뭐예요? 수도 9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수도 9배 같은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쓰면 지하수의 흐름 속도는 K 곱하기 델타 L분의 델타 H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9배 자체는. 됐나요? 그럼 볼게요. 여기서 달시의 법칙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속도는 수도 9배에 무슨 법칙? 비례한다라는 법칙. 이거는 뭐를 설명하고 있다? 달시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투수계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수리전도도라고 하는 것도 이왕이면은 알아두시고요. 이 투수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요. 투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맞죠? 투수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투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물이 잘 토양층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수리 전도도라고 하고 투수 개수가 K 값이 크면 물이 잘 통과를 못한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걸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그러니까 좀 필요한 것들은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수 개수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이 토양층을 좀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 2번 풀었어요. 그럼 나머지 보기 좀 볼게요. 그래서 달시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있는 매닝 방정식은 매닝 공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매닝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매닝 공식이 뭐냐면 관거 안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유속 구하는 공식이에요. 관거 내 유속을 산정하는 공식. 매닝 공식만으로도 뒤에서도 문제 나와요. 그래서 매닝 공식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럼 참고적으로 매닝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관거 내에 유속을 구한다 그랬는데 따라서 유속은 보통 벨로시티라고 해서 V로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V는 N분의 1 R의 3분의 2승 I의 2분의 1승 그러면 하나하나 봐야 되죠. N은 조도계수예요. 조도계수가 뭐죠? 관거의 거칠기. 관의 거칠기가 더 거칠면 거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부어서 관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아주 맨질맨질한 플라스틱 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물이 지나갈 때 뭐가 속도가 더 빠를까요? 플라스틱 관이 훨씬 더 그 안에가 매끈매끈하니까 지나가는데 마찰력을 덜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도계수가 크면 클수록 관거 내 유속은 작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조도계수고요. I 먼저 할게요. I.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9배예요.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경사도. 9배. 경사도. 당연히 기울기가 크면은 관거 내 기울기가 크면은 당연히 유속은 빨라지잖아요. 그쵸? 비례 관계고요. R. R은 동수경사 내지는 뭐 경심. 경심이라고 설명드릴게요. 경심, 동수반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얘가 동수경사고 얘가 동수반경.
이 경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관거 내에서 윤변분의 단면적이에요. 윤변분의 단면적. 예를 들어서 관거가 이렇게 생긴 게 있대요. 그리고 물이 이 관거에 차서 흐르고 있는데 얼만큼 차서 흐르고 있냐면 가득 차서 흐르고 있대요. 만관이라고 하거든요. 만관. 가득 차서 흐르고 있대요. 그럼 얘가 세로가 A, 그 다음에 가로가 B로 되어 있는 이런 관거라고 했을 때 윤변은 물이 닿아 있는 길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이 닿아 있는 길이의 합. 그럼 볼게요. 여기서 물이 닿아 있는 길이의 합을 구하려면 어디가 물이 다 닿아 있어요? 관거와 A 닿아 있죠. 물이 만약에 가득 차지 않았더라면 여기 위에 있는 B 길이와는 닿지 않았겠지만 지금 물이 만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B도 다 닿아 있어요. 여기도 A도 다 닿아 있고 얘도 B도 다 닿아 있거든요. 그럼 윤변은 2A 플러스 2B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그거분의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B잖아요. 그쵸?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보통은 문제가 이렇게 만관으로 나오지 않아요. 얼만큼 차 있다 라고 나오거든요. 얼만큼 차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관거에 물이 이 정도가 차 있어요. 이 정도가 차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수심이 A라고 보고 B라고 보고 여기도 A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경심을 구하여라. R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윤변분의 단면적이죠. 윤변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A잖아요. 그쵸? A 플러스 B 플러스 A니까 2A 플러스 B분의 단면적은 A, B 이렇게 구하는 게 경심이거든요. 윤변의 의미 아시겠죠? 이거를 풀어서 다른 문제에서는 윤변이 크면은 경심 작아지잖아요. 그쵸? 경심 작아지면 유속 어떻게 돼요? 작아지거든요. 이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또 하나 조금 더 나아가서 보통 관거를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장방형 이렇게 직사각형 모형의 관거를 쓸 수도 있지만 주로 관거는 원형을 많이 쓰잖아요. 원형이라고 했을 때 원형 관거의 직경이 D라고 할게요. 그리고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할게요. 얘도 만관이에요. 그럼 이 윤변 경심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경심은 윤변분의 단면적이라고 그랬죠. 그쵸? 윤변은 그럼 어디예요? 물이 닿아 있는 길이의 합이라 했으니까 이 원주가 되잖아요. 원주 구하는 식이 파이 D, 파이 R의 제곱. 반지름이 나오면 파이 R의 제곱인데 얘는 직경이 나왔으니까 파이 D라고 하고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파이 D의 제곱이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맞아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4파이 D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래서 파이 D 하나 D 하나 지워주면 계산하면 4분의 D. 그래서 원형관에서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때 경심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바로 이 4분의 D라는 수치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만 더해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계산 문제는 뭐 사다리꼴 같은 것들도 일부러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뭐 문제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꼴 하면 피타고라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형관이나 이렇게 사각형 관거만 나오는데 원형관에서 물이 반 차 있대요. 반. 그러면 이때 경심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경심은 윤변분의 단면적인데 윤변이 전체 원주의 얼마예요? 반이잖아요. 2분의 1.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단면적도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1분의 1 지워주면 어찌됐던 간에 물이 반 차 있건 가득 차 있건 4분의 D예요. 그래서 원형관의 경심이다 라고 하면 뭐 기억하시라고요? 4분의 D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매닝 공식은 다음에도 또 나온다 그랬어요. 기출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기상에 나왔더라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번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3번에 있는 레이놀즈 방정식은 뭐예요? 어떤 물의 흐름에서 유체 흐름에서 충류와 난류를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류와 난류를 판정을 할 때 레이놀즈 방정식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헬름홀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소음과 관련된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귀가 여러 가지 소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리는 음을 복합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음을 듣더라도 사람의 귀는 순음을 구분을 해낼 수 있다라는 법칙이 헬름홀츠. 읽을 때 헬름홀츠라고 읽거든요. 자꾸 다 받아 쓰셔가지고. 인간의 귀는 복합음에서도 순음을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법칙이, 그러니까 어떤 음색 같은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소음에 대한 법칙이 헬름홀츠의 법칙이에요.
됐나요? 뭐 소음 진동 부분에서 헬름홀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니면 헬름홀츠는 뭐에 대한 법칙인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황지사 보기에 나왔을 때 좀 신경 쓰셔서 보시고 5번에 있는 WIEN 이거 사람 이름인데 빈이라고 불러요. 빈. 빈의 법칙인데 빈의 법칙 좀 참고 표시해 놓으시고 대기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물체가 방출하는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거든요.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 막 앞에 특정한 온도에서 특정한 온도에서 물체가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이렇게 외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빈의 법칙은 파장은 뭐와 반비례? T분의 1이라는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 보통 복사 반응에서 대기 복사 배울 때 나오는 거거든요. 반비례하는 거니까 무한대 표시로 할게요. 반비례한다는 법칙. 이게 빈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헬름홀츠라든지 레이놀즈라든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법칙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자세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빈의 법칙은 뭐다. 레이놀즈는 측류와 난류를 구분할 때 쓴다. 헬름홀츠는 소음에 관련된 음색에 관련된 그런 법칙이다라는 거는 이름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뭐라고요? 지하수 속도는 수도급에 비례한다는 법칙. 무슨 법칙? 달시의 법칙. 공식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달시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V는 KI이고 I의 그 수도급의 같은 경우에는 DL분의 DH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L이 가로축이고 H는 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를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염소 소독의 내성이 강한 병원성 미생물. 그러면 답이 하나 나와야 돼요. 염소 소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살균 소독제로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염소라고 해서 살균 소독제로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염소라는 건 산화제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산화를 시킬 때 환원성 물질을 산화시키거나 그러니까 반응시켜서 없애거나 이럴 때도 염소를 쓰긴 하지만 주로 이제 염소가 하는 역할은 최종 소독제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정수장에서 다 정화를 시킨 다음에 가정집으로 보내기 전에 최종 소독제로 무조건 뭐예요? 염소하거든요. 염소 소독. 그쵸? 그때 염소 소독을 하면 웬만한 미생물들은 다 거의 대부분 살균 소독을 할 수가 있는데 염소의 내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통약 처음에 두통 생겨가지고 하나를 먹으면 나아요. 나중에 계속 먹다 보면 2알 먹어도 안 낫고 3알 먹어도 안 낫고 나중에 4알, 5알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미생물인데 염소에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염소의 내성을 가진 미생물들을 줄여서 염소 내성 미생물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보기 중에서 1번에 있는 살모넬라나 2번에 있는 이질, 3번에 있는 비브리오, 4번에 크립토스포리디움, 5번에 지아디아. 지아디아 같은 경우에는 원생동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도 염소의 내성이 약간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그냥 앞줄만 딱 읽으면 문제 내에서 염소 소독의 내성이 강한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읽으면 답이 크립토스포리디움이랑 지오지아랑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뒤에 설명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며 1993년에 미국의 밀워키에서 수돗물에 노출되어서 이 크립토스포리디움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복통과 설사를 유발을 시켰대요. 밀워키라는 말이 나오면 정답은 크립토스포리디움이에요. 그리고 지오지아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이 미생물들은 물론 염소의 내성이 있다라고 조금은 알려져 있지만 주로 이제 그 내성이 있다라고 하면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살모넬라, 이질,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 살모넬라나 이질 같은 경우에는 수인성 전염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질병이에요.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질이나 다 똑같이 설사, 복통, 장염 그러니까 물 잘못 먹으면 물갈이 한다라고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물론 물갈이 하는 거는 질병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질병이 만약에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주로 장염,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인성 전염병에 해당이 되고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 크립토스포리디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아디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염소의 내성이 약간 알려져 있는 원생동물로 얘도 장염이라든지 설사 같은 것들을 유발해요. 문제상에서 밀워키라는 말이 나오면 뭐 생각하셔야 된다? 크립토스포리디움 생각하셔야 된다. 됐죠?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에 보시면은 문제 먼저 읽고요.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로 하수 농축 슬러지를 혐기성 소화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혐기성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 문제를 푸시기 전에 제가 이제 문제는 푸는 거야 뭐 어렵지 않아요. 푸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답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쵸?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답을 딱딱 맞추기 위해서는 혐기성 소화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혐기성 소화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혐기성 소화 아니면 혐기성 분해 방법 아니면 혐기성 처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주 나오는 형태이고 그럼 혐기성 같은 경우에는 혐기성 처리가 뭐예요? 혐기성 처리 호기성 처리, 혐기성 처리 이러잖아요. 그쵸? 호기성 처리는 호기성 미생물을 갖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혐기성 처리는 혐기성 미생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혐기성 미생물을 갖고 유기물을 처리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냐 하면 보통 우리가 유기물 덩어리를 얘 딱 미생물이 막 물속에 둥둥 떠 있어요. 내가 미생물 얘네 유기물 먹는다 했으니까 고기 덩어리를 한번 확 던져요. 얘따 있다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걔네들이 고기 덩어리를 먹을까요? 못 먹어요. 그쵸? 미생물들은 물속에 완전 덩어리째 되어 있는 고분자 화합물은 분해를 못하고 얘네들이 물속에서 가수분해돼서 분해가 돼야지만 얘네들과 먹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혐기성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호기성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유기물을 섭취를 하려면 먼저 가수분해가 일어나야 돼요. 가수분해. 제가 보통 설명을 할 때 유기물이 가수분해가 먼저 되고 이론 시간에는 가수분해 과정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고 유기산이 형성되고 메탄이 생성되는 과정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혐기성 미생물들은 이 유기물을 섭취를 할 때 이 유기물을 고분자 유기물을 그대로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과정을 굳이 따지자면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단백질 같은 것들은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서 뭐 아미노산 같은 걸로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 아니면 글리세롤 같은 것들로 분해가 되고 아니면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나 이당류 같은 걸로 분해가 되는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죠. 너무 빠르나요? 가수분해 과정 같은 것들을 거치고 나서 이 유기물이 유기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요. 중간 단계죠. 그래서 보통 혐기성 분해다라고 하면 굳이 가수분해, 유기산, 그 다음에 메탄 생성 이렇게 3단계로 분리를 할 수도 있지만 가수분해 과정은 그냥 빼고 유기물이 유기산으로 되는 과정, 유기산이 메탄으로 변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상에서 지금 3단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서 유기산, 가장 대표적인 유기산이 아세트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기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유기산들이 다시 이제 메탄 생성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이 유기물들을 분해를 해서 유기산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미생물이 유기산균이에요. 유기산을 만들어주는 균이다라고 해서 이때 관여하는 미생물들을 유기산균이라고 하고 산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산생성균이라고도 하거든요. 산생성균. 유기산균, 산생성균에 의해서 유기산을 형성을 하고요. 다시 이 유기산을 형성을 했을 때 이 유기산을 어떤 미생물이 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메탄 형성균이라고 하는 메탄 생성균 아니면 메탄균, 메탄박테리아라고 얘기하는 메탄박테리아가 분해를 해서 탄소화합물은 뭘로? CH4라는 메탄이나 아니면 CO2, 수소화합물은 H2O라는 물, 질소화합물은 혐기성 분해되면 뭘로 나오죠? 암모니아 가스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질소화합물은 NH3, 암모니아, 황은 H2S, 황화수소 같은 걸로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호기성 처리했을 때는 얘네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다 산화가 되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는데 혐기성 처리할 때만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가스 물질이 배출이 되고 이제 악취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되세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유기산이 만약에 유기물을 혐기성 분해를 시키는데
유기산까지는 잘 가요. 유기산. 근데 유기산까지는 잘 가는데 이 메탄 박테리아가 제대로 재반응을 해야지 메탄이 발생되면서 현기성 처리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장점이 별로 없거든요. 장점이라고 해봤자 몇 가지 없는데 그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메탄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탄 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정도의 1m의 3승 정도의 메탄가스당 대략적으로 한 7,000kcal 정도의 열량을 낼 수가 있어요. 발열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발생이 되면 현기성 처리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한 35도씨로 중온소 하려고 해도 계속 온도가 필요한데 가온장치가 필요한데 그 가온장치에 필요한 에너지를 얘가 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메탄이 회수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얘가 잘 생겨야 되잖아요. 유기산까지만 아무리 1단계만 죽어라 가도 끝까지 못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메탄균이 좋아하는 조건들을 맞춰주는 게 현기성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들이에요. 그럼 메탄균이 잘 살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대표적으로 pH인데 책마다 약간 틀린데 pH가 대략 한 6.8에서 책에는 7.2라고 되어 있는데 7.4까지도 보거든요. 6.8에서 7.4까지 되어 있는데 7.2까지도 보니까 6.8에서 7.2라고 그냥 대충 쓸게요. 그러니까 대략 한 6에서 8 정도? 그냥 쉽게 보면 중성 범위에서 메탄 생성균이 잘 살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탄 생성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pH만 보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유기산은 말 그대로 에시드, 산이에요. 그래서 유기물들이 분해가 돼가지고 유기산이 많이 형성되면 당연히 pH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pH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도 한계치를 넘어서서 6.8 정도까지만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pH 5, 4, 3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메탄균이 분해할 수 있는 유기물이 이만큼 많다 하더라도 메탄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메탄균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유기산만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기성 처리했을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메탄균이 좋아하는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따라서 이 메탄균은요. 현기성 상태에서 사는 현기성균이에요. 절대 현기성균. 이거 갖고도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현기성균이면서 이 메탄 생성균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섭취하는 세균이기 때문에 종속영양 세균이라고 해요. 종속영양 세균, 일명 타가영양계, 영어로는 헤테로트로프. 뭔 말하는 건가? 우리가 이제 영양소, 탄소를 어디서 얻는지 아니면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지에 따라서 미생물을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너무 깊어지는데 나누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 같은 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CO2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즉 무기탄소거든요. 무기탄소에서 그 탄소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독립영양계 미생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 같은 데에서 에너지를 영양원을 얻는다. 탄소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종속영양세균이라고 해요. 독립영양세균은 영어로 오토트로프라고 하고요. 종속영양계는 헤테로트로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속영양세균은 메탄 박테리아가 메탄을 생성하는 그 반응을 하려면 유기물을 먹어야지 얘네도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유기물을 섭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세균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이 메탄균은 절대 현기성균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그 현기성 처리가 호기성 처리에 비해서 가진 장점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현기성 처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뇨, 슬러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분뇨는 뭐예요? 사람이나 가축의 그 배설물을 분뇨라고 하잖아요. 분뇨에는 다량의 BOD나 다량의 COD, 다량의 SS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보통 분뇨의 COD가 약 얼마인 줄 아세요? 64,000ppm 정도가 되거든요. 분뇨의 COD가. 그리고 BOD,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이라고 칭할 수 있는 BOD가 COD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대략 계산해보세요. 64,000의 3분의 1이면 2만 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호기성 처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BOD가 1000ppm 이상이 되면 호기성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BOD가 1000ppm 이상이 되면 호기성 처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뇨 같은 경우에는 2만 ppm짜리를 만으로 다운을 시키려면 깨끗한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돈이 어때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양이 더 많으니까 처리하는데 필요한 폭기량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주어진 조건 같은 것들의 변경을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약간 부적합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기성 처리가 적합한 거예요. 현기성 처리는 유기물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의 농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최소 얼마는 넘어야 되고 많은 넘어야 되고 더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현기성 처리 같은 것들의 장점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굳이 장점을 뽑자라고 하면 단점 중에 하나가 효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제거 효율이. 그만큼 슬러지가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슬러지 처리 처분 비용 같은 것들은 절감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유기물의 분해 같은 것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단점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문제 4번 보시면 1번에 전체 반응은 가수분해, 산생성 및 산생성이 무슨 산생성? 유기산을 생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메탄 생성 반응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한다. 보통 이제 가수분해 단계를 빼고 이론적으로는 산을 형성하는 단계와 메탄 생성하는 단계 두 단계로 보지만 이론적으로는 가수분해까지 끼면 3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산생성균은 산생성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유기산균 맞죠? 산을 생성하는 균, 유기산을 만드는 균이라고 해서 유기산균은 현기성 상태에서 초산 등의 발효 생산물을 생성한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유기산을 가장 많이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세트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아세트산이 한국말로 하면 초산이에요. 맞죠? 그래서 산생성균은 현기성 상태에서 아세틱 에이시드 등의 생산물을 생성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고 메탄 생성 반응이 저해를 받게 된대요. 그럼 pH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메탄 생성균이 얘가 저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얘가 좋아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저해를 받으면 당연히 유기산까지만 많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유기산이 형성이 되면 산이니까 pH가 떨어져야 올라가요. 당연히 떨어져야지 맞죠? 그쵸? 정답은 몇 번? 3번. 4번에 보시면 현기성 소화 공정의 효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효율은 그다지 높진 않죠. 호기성 처리에 비해서. 그래서 온도나 pH나 유기물 부하량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하나는 설명드렸어요. 유기물 부하량. 맞아요? 그래서 유기물의 양이 너무 낮아도 처리가 안 되고요. 유기물의 농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pH 같은 경우에는 현기성 미생물이 좋아하는 현기성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pH 범위를 잘 맞춰줘야지만 처리가 잘 되는 거고 제거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온도도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가 잘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기성 중온소화라고 할 때에는 한 35도씨 범위에서 처리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고온소화다라고 하면 60도씨 정도나 아니면 한 55도씨 정도에서 이제 분해를 하는 걸 고온소화라고 하거든요. 35도씨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55도씨에서 처리하는 고온소화가 처리 효율이 좋아져요. 근데 처리 효율은 증가를 하는데 처리 효율이 증가하는 것만큼 뭐도 많이 들어가요? 보일러에서 얘네의 온도를 슬러지의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가음 장치에 필요한 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열량이 필요한데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처리 효율 이만큼 높이는 거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통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 효율은 좋아지지만 일반적으로 고온소화가 아닌 중온소화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이제 천연가스 말하는 거잖아요. 바이오가스예요. BIP 가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하나씩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도 모르게 오타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바이오가스는 뭘까요? 주로 메탄이에요. 메탄. 그쵸?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는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이다 나왔는데 제가 아까 메탄 생성하면서 일부분 탄소는 메탄으로 나오고 뭐 이산화탄소로 나오고라고 했잖아요. 그쵸? 현기성 처리는 그다지 장점이 없는데 굳이 장점 하나 따져라 라고 하면 뭐 형성되는 거? 메탄 형성되는 거. 그럼 이왕이면은 우리가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많이 포함한 탄소화합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 탄소의 일정 부분은 메탄, 일정 부분은 CO2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유기물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정상적으로 현기성 중온소화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분해되는 비율이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얘가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배출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게 이제 메탄이에요. 근데
나는 이왕이면 이산화탄소보다는 돈으로 바꿔서 쓰고 열량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메탄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메탄이 더 많이 나오려면 탄수화물이라는 물질보다는 들어오는 유기물이 누가? 단백질이 이렇게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메탄 발생률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보다는 누가? 지방이 많을수록 이 지방이 나중에 분해가 되면서 아세틱 에이시드라는 그 유기산으로 변하는 함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기산이 많이 형성이 되고 유기산이 많이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따라서 메탄 발생량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좀 속도가 느리긴 했는데 이제 속도를 조금 붙여서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